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예. 이제 수출 좀 볼게요. 수출은 뭐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죠. 반송은. 여기 보시면 한 단어 더 체크하고 가시는데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반출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송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그 반송이 아니죠. 반송은 왔던 곳으로 가는 게 반송이 아니라 왔지만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시작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식을 생각하기를 국내로 시작하고 외국으로 끝나고 그래요. 예.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그것이 반송이죠. 이 수출과 반송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 아, 그럼 너무 그 포괄적인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도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내기 나름이거든요. 큰 거 뭐 잘라서 낼 수도 있고 작은 것들 여러 개 붙여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준비한다. 예. 빼놓지 말고. 예. 수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출. 예. 오히려 관세법은 수입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웃사이더처럼 되어 있는 수출을 준비하면 그것이 10점짜리가 되죠. 사실 10점짜리 분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정의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법제 2조의 수출에 대한 정의, 바로 법제 2조의 2호 있죠. 법제 2조의 2호. 요걸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고, 수출하면 근데 뭘 꼭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좀 꼭 해야 됐으면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내국 물품. 그죠? 내국 물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건데, 그러면 1.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내국 물품의 정의. 그래서 수출 문제가 나왔는데 내국 물품의 정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봉착하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수출까지 물었는데 내가 수출을 정의하다 보니까 내국 물품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국 물품도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국 물품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판단을 해야 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그냥 수출했다면 내국 물품의 정의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에 대하여 설명하되 수출의 대상 그리고 신고자 뭐뭐뭐, 그래서 대상이란 말이 나왔다면 내국 물품 적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출 뭐 하면서 수출의 대상을 적으라고 했다면, 근데 1번에 그 정의가 나오겠지만 2번에는 이 내국 물품 부분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딱히 이렇게 묻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리할 때 그냥 빼놓느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간접적이다. 예, 간접적이다. 그래서 항상 직접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간접적인 걸 갖다가 구분을 해놓되 빼지 마시고 다 해놓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판단이 잘 쓰게 되면 그때 지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 하시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고. 예. 이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는 거는 또 이제 하나 이런 것들도 이것도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법제 2조에 보면요. 2조면 아직까지 용어의 정의인데 법제 2조 자체는 이건 수출에 대한 정의인데 사실은 법제 2조에 거기 13호 한번 가보세요. 13호. 13호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건데요. 사실 뭐 이 수출이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통관의 한 종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관의 한 종류라는 요 개념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다면 뭐 1번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마저도 저거는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시험은 항상 유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1번입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시험에서 묻는 태도나 뉘앙스에 따라서 요거까지 적을 수도 있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수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죠? 예. 그 내국 물품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예전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수출의 대상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수출의 대상. 그럼 내국 물품 문제였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실제
출제자들도 그 알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상을 묻지 않으면 굳이 써줄 필요는 없죠. 통관의 한 종류라는 것도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건 이렇게 표시해 놓으란 말이에요. 이 선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이제 거기 법제 12조로 한번 가보세요. 12조. 법제 12조로 가보면요. 그 12조가 신고서류 보관기간인데, 이게 신고서류 보관기간에도 보면 수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12조가 무슨 신고 하다가 첫 줄에 그때 수출입 신고가 있는데, 수출입 신고, 반송 신고 이런 서류들을 보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3조로 가니까 여기 보니까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것들은 신고 수리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험 문제가 대상 그러면서 여기 서류 보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딱 수출 얘기만은 아닌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요전에 뭐 나왔어요? 작년 문제였나요? 선용품, 기용품 목록의 기재사항 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시행규칙에 뭐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별거 지금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거의 못 썼죠, 학생들이. 근데 그러면서 출제자는 또 화가 났고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버리지 말고,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법제 12조와 이건 이제 잘 표시하셔야 되는데, 법에 12조가 있고 또 시행령 3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행령 3조. 예,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볼 필요가 있다. 예. 요거는 신고서류 보관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출 신고서류 보관과 관련된 것을 물었다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괄호해 놓은 이거 의사표시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기를 묻지 않으면 안 쓴다. 예. 정확하게 묻지 않으면 안 쓴다라고 계산해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점짜리도 있지만 20점짜리도 있다고. 다 쓰면 20점짜리고 저거 별표 친 것만 쓰면 10점짜리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저는 신용장의 정의 있잖아요. 무역실무. 저는 신용장의 정의가 3개나 있었어요. 짧은 문제 쓰는 거, 좀 더 긴 문제 쓰는 거, 또 더 긴 문제 쓰는 거, 막 이렇게 있었다고요. 해상보험도 의의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해상보험 문제 의의에 한 2줄 쓰는 거, 아니면 그 좀 길게 써서 해상보험의 원칙까지 쓰는 거. 근데 해상보험 원칙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응? 응? 담보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성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랑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 고민해야 될까요? 또 보셔야 될 것은, 이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판단하는 건데, 이건 이제 별표,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가끔은 이런 게 있어. 이 수출의 정의 정도는 뭐 사실 뭐 이걸 자체를 물으라고 막 겨우 한 줄인데 그걸 가지고 뭐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뭐라자면 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확실한 논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출에 대해 설명하되, 그러면서 설명하되 이걸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꼭 좀 이제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좀 찾아가 봅시다. 이게 몇 조냐면요. 106조 가보세요. 좀 저 뒤쪽인데요. 106조. 106조가 뭐예요? 이 106조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조문인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그래서 우리 106조 환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46조에 일반적인 환급이 있고 106조의 환급이 있고 또 106조 이하의 환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106조 제목 읽어보세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소리내서 꼭 읽으세요. 왜냐면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게 기억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도 이제 물어보면 그때도 하시고, 혼자 하실 때에도 옆에 이제 사람 있을 때 하시면 좀 그러지, 그렇죠? 예,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내 옆자리엔 꼭 저런 사람들 앉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제 읽으실 수 있을 땐 이렇게 읽어보시라면, 바로요 이거예요. 이건 이제 논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법제 106조와 같은 이런 것들 말하자면, 이 수출은요 사실 뭐 검사도 잘 안 하고 수출은 편하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논제로 삼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거. 그냥 괜히 그냥 수출자 들어가 있어서 말장난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고, 진짜 수출할 때 중요한 거. 요즘엔 그런 걸 많이 해요. 진짜 수출할 때 중요한 거. 사실 수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급과의 관련이거든요. 수출과 환급과의 관련. 그러니까 수출과 환급과의 이 관계 부분,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되는 게 수출과 환급과의 관계는. 환급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하시고 관세법상 수출과 관세법상 환급에 관련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106조만이냐? 아니에요. 그 106조 다음이 뭐예요? 106조 다음이 107조가 아니라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법제 106조의 2란 말이에요. 응? 법제 106조의 2. 전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106조의 2. 이거 두 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이건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지금. 예. 106조가 뭔 내용인가 보세요. 와, 이건 뭐 이것만으로도 뭐 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논제입니다. 예. 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시험상 위약환급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죠? 위약환급. 일단 제목 자체를 반드시 외우시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이것은 중요한 것이 요건이거든요. 요건. 이거는요 그냥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항 있잖아요. 1항. 106조 1항의 제목을 요건이라고 달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분명히 나올 때요. 사실 106조 환급만 따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환급 요건 그리고 뭐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환급 요건이라는 말이 이제 시험에 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1항이라는 그 숫자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딱 쓸 수 있다고. 소제목을 꼭 붙여 놓으셔야 돼. 소제목을.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붙여야 돼요. 왜냐면 출제자의 생각과 이왕이면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 요건 말고는 뭐 특별히 뭐 그 붙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환급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왔을 때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여긴 지금 그런 말은 없지만 이거죠.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런 표현들은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의 표현이 아닌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옛날에 그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다 어딘가에서 썼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고 뭐 하면, 외국에서 왔는데 왔던 물건이 어떻게 되면 이제 이상한 걸, 여기서 바로 이제 수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수출하면, 그죠? 다시 수출하면 1호에 다시 수출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큰 구조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클레임을 걸고 다시 수출하면 그때는 환급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가 이 포인트인 거예요. 예. 다음에 그 106조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건 제목 자체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에요. 이 수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왔다는 상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물품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무역거래 물품에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냥 외국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급이 되려면 반드시 다시 수출이 돼야 돼요. 다시 수출. 여기도 보시면 다시 수출 그랬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출되면 환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예요. 위약 물품, 계약과 다른 물품이 다시 수출이 되면 환급이 된다는 게 있고, 또 자가 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이 원 상태대로 수출이 되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환급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여섯 번째로 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시 수출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다시 수출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재수출 아닙니까? 그래서 재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97조로 한번 가보세요. 97조. 97조가 재수출 면세고 98조가 재수출 감면세인데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또 이것도 외우세요. 표제를. 97조는 재수출 면세고 98조가 재수출 감면세인데,
이거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단기간 내 머물다가 나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면세 또는 감면세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건 재수출 면세이고 이것은 재수출 감면세인데 요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6번도. 6번도 이 부분도 이것도 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재수출이 됐을 때 재수출이 되었을 때 이때 관세법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논제가 돼요. 그러면은 요것만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적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수출만 나왔으면 이걸 일시에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딱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출과 환급을 적었으면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 재수출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면 이것과 5번까지 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5번 문제가 나오면 5번으로 끝나는데 6번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여기까지도 적어줘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환급을 물었다면 괜히 재수출 면세를 환급 문제에서 왜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수출이란 개념을 만약에 물었다면 그때는 이것만 재수출이 아니라 5번까지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쓰는 문제가 있고 6번을 쓸 때는 5번까지 같이 쓰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에 정말 이게 별표 이건 우리 나중에 잘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일곱 번째는 논제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법의 155조로 가볼게요. 155조. 155조에 가시면은 거의 1항이에요. 1호 보세요. 1항의 1호 읽어보세요. 그죠? 수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랬죠. 수리된 물품. 수신과 수리된 물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밖이란 표현 사실 쓰지 않고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바로 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것도 논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라는 것도 이것도 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별표. 지금 하고 있는 155조 있죠. 155조. 155조에서 수신과 수리된 물품은 어떻게 한대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수출할 때 반드시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출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수신고 수리 물품에 대해서는 근데 155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수신고 수리 물품은 뭐가 또 생략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지금 얘기 안 했을 텐데 수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이에요? 이거 외국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이면 일단 통제가 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창고에 있다가 보세구역 안 들려도 돼요. 수신고 수리되고 나면 그거 그냥 바로 배에다 실어가지고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나 반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을 들리지만 수출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참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을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신고 수리 물품의 경우에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213조예요. 213조 제목 읽어보세요. 뭐예요? 보세운송의 신고이죠. 213조의 사항으로 가보세요. 사항에 가시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수신과 수리된 물품이 있죠. 수신과 수리된 물품은 분명히 외국 물품이어서 이거를 국내에서 운송하려면 보세 운송을 해야 되는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이 없으면 보세요. 수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 운송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신과 수리된 물품은 1항으로 가시면 외국 물품은 다음에 장소에 하나요?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출신고 수리 물품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사항을 써주지 않으면 그때는 당연히 보세 운송을 해야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지 말라고 여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조예요? 예. 213조에 213조에 이 사항도 우리가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들은 논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논제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느냐? 다 되진 않죠. 그럼 10점짜리가 넘어가니까 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좀 더 굵직하게 또 표현을 해 놓으셔서 그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실제 시험에서 핵심으로 언급이 될 것이다 하면서 분량을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또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쪽에다 좀 적을게요. 여덟 번째로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없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40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0조. 우리가 240조 뭔지 아는데 벌써. 우리 아까 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었었거든요. 근데 240조가 제목이 뭐예요? 수출입의 의제입니다. 240조 제목이 뭐다? 수출입의 의제. 근데 수출입의 의제인데 240조에 몇 항까지 있어요? 1항과 2항이 있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기억나요. 몇 조에 몇 항이 있는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안개 속에서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논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재를 규정을 쓰지 못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채점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240조 1항이 뭐예요? 수입 의제고 240조 2항이 수출 반송 의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수출 여기 중에서 2항을 꼭 봐야 돼요. 2항이 바로 이제 수출 의제, 반송 의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수출 의제의 대상, 이 반송 의제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편물이죠. 근데 그냥 우편물이 아니죠. 거기에 보니까 수입 의제 대상 우편물과 수출 의제 대상 우편물이 생긴 게 달라요. 뭐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최신관서로 시작하고 우편물로 끝나죠. 일단 의제가 뭡니까? 의제라는 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수입 의제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가 아닌데도 수입처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수출이나 반송 의제도 일반적인 반송 절차, 수출 절차가 아닌데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수입 의제에 나오는 우편물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네요.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통관 우체국 경유합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은 일반적인 절차처럼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게 아니라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서 통관이 진행이 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걸로 봐주자. 이게 수출 반송의 의제에 나온 우편물은 뭐예요?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이죠. 그거는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가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수출처럼 봐주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외우실 때 그래서 항상 그 의제에 나온 우편물은 최신관서 우편물이에요. 최신관서 우편물, 최신관서 우편물. 근데 거기 이제 그 회독이 높아지면서 중간에 걸 더 집어넣는 거예요. 최신관서 수취인 우편물, 최신관서 외국 우편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동사까지 외우는 거예요. 최신관서 수취인 내준 우편물, 최신관서 외국 발송 우편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공식을 이렇게 찾아서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이걸 따로 이거를 뭐 핵심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 아까 1번에 그 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과 8번이 같이 언급이 우리가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용어의 정의와 그것도 수출의 정의와 수출처럼 보는 정의,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수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건 아주 핵심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요번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는데요. 중요한 거 또 뭐가 있는가? 바로 이제 수출 관련 이 제재, 또 이제 벌칙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이제 모아놓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딴 것보다도 특별히 두 개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법의 269조 이고요. 하나는 법의 276조. 아니요, 269조에 일단 요거만 볼게요. 269조에요. 269조가 뭐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269조. 269조가 뭡니까? 밀수출입죄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밀수출입죄. 269조는 밀수출입죄이고 270조는 뭐예요? 관세 포탈죄 등이죠. 이게 뭐 대표적인 그 형벌인데요. 269조에 보시면은 거기에 밀수출입죄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1항에 보시면은 234조 각호의 물품. 그게 바로 수출입 절대금지 품목인데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이게 바로 이제 금지품 수출입죄잖아요. 요거를 좀 언급이 돼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1항에 금지품 수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출입 절대금지 품목 수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된대요? 77이죠. 77. 7년 징역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269조에 그 사망에 보시면요. 사망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1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했대요. 밀수출이죠. 두 번째는 신고를 했지만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수출하거나 반송했대요. 이거 어차피 할 거니까 이제 좀 외우시는데요. 좀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면 수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입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을 하게 되면 밀수출인데 그걸 하지 않고 또 반송하면 밀반송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대꾸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면 밀수입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면 밀수출인데 신고를 했더라도 밀수입, 밀수출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면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좀 오늘 외워야 되는 어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출, 밀수입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신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신고한 거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이게 밀수출이거든요. 밀수출 또 밀반송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반송도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딱 하나는 신고를 안 한 경우고 하나는 신고를 한 경우로 여기 이제 구조가 기억이 나야 돼요. 구조가. 신고를 안 했으면 밀수출이고 신고를 했어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으면은 밀수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랑 또 이제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게 바로 270조인데요. 270조의 제목은 관세 포탈죄인데 이 관세 포탈죄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등자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관세 포탈죄 등에 보시면 1항과 2항에 관세 포탈죄와 부정수입죄가 쭉 나오고 사망까지 이제 가보면 사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망의 동그라미. 사망에 수출 신고를 했지만은 그때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두 개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조건인데요. 조건. 이 조건이라는 건 수출 요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 3번을 이제 굳이 부정수출죄라고 합니다. 부정수출죄의 경우에는 뭘 안 하면 부정수출죄가 되는 거예요. 수출 요건. 근데 여기 나온 그대로 조건이라고 외우죠. 조건을 뭐 하면? 갖추지 않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줄에는 갖춘 경우도 나와요. 근데 어떻게 갖추면? 부정하게 갖추면 그것도 부정수출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 끊었잖아요. 이게 끊으면 뭐뭐 하거나 끊었잖아요. 이건 앞에 것도 부정수출죄고 뒤에 것도 부정수출죄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 쓰면 일단 0.5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청밀하게 다 외워둬야 돼.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크게만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금지품 수출입죄와 269조에서는 이제 두 번째 그 밀수출죄를 이제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법의 270조에서는
여기 지금 몇 항이에요? 사망이죠? 그냥 사망이 이 부정 수출제를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예. 276조의 뭐 벌금이나 277조의 과태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핵심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출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논제거리가 여기 벌써 오늘도 4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적중할 수 있고 어떤 건 4개가 다 적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정리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랑 논제되는 거, 또 어떤 거는 아예 그냥 간접적인 거, 뭐 이렇게 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것들도 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정말 많이 적중했어요. 저는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정리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적중이 아니죠. 다 정리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들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논술할 때 좀 신나게 썼거든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느낌 별로 없이 그냥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막 썼었어요. 그래서 중간쯤 쓰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때 막 그랬었죠. 시험은 그래서 두렵게 대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신나게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딱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딱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